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랍에미리트 한번 가볼까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랍에미리트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라는 단어보다도 오히려 더 쉽게 떠올리는 단어가 있죠. 바로 두바이입니다. 예, 사실 어떤 나라보다도 도시 이름으로 먼저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바로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바로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 이름보다도 두바이라는 도시 이름을 더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이유 역시도요. 그만큼 그 나라에서 두바이라는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바이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드니, 파리, 뉴욕, 일본, 도쿄요. 이런 데를 떠올릴 때 그 도시라는 이름을 딱 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떠올릴 때 뭘 주로 생각하게 됩니까? 그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물들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게 통상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시드니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 프랑스 파리 그러면 에펠탑, 그 다음에 뉴욕 그러면 자유의 여신상이나 록펠러 타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두바이 역시도 우리가 전 세계적인 마천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호화스러운 호텔, 그리고 전 세계의 3대 분수, 전 세계 최초의 수중 호텔, 전 세계 최초의 인공섬으로 지어진 호텔, 뭔가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이런 단어들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 그게 바로 두바이인데요. 자, 그러면 이 두바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를 가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왜 세계 최고, 최초, 최대라는 이 말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도 사실 가장 출장 갔었을 때 기분 좋게 가는 첫 번째 도시를 꼽으라면 그 중에 단연코 두바이를 꼽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 중동 국가들을 갔었을 때는 이국적인 맛에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좀처럼 우리나라의 네 번째 중요한 외교 대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석유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를 직접적으로 출장을 갈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서도 사우디 현지에서 우리가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문화적인 정치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좀처럼 쉽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두 번 갔었을 때 야, 사우디 간다, 신기하다 하고 가요. 그렇지만 도착하자마자 일단 짜증부터 나는 것은 사우디의 공항, 그 공항이 국제공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규모가 작고 열악합니다. 면세점이라는 것도 별다로 찾아볼 것도 없고요. 전기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밝혀지는 게 아니라 약간 어두침침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로 따지면 김포공항 수준? 그거보다 좀 작아 보여요. 예, 그거보다 작은 그 공항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들어갔었을 때 마주치는 공항입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서 사우디의 대표적인 우리 호텔이라든가 관공서 근처 호텔까지 가는데 적지 않은 또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두바이에 출장을 갔었을 땐 전혀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굴레로 인해서 저에게 또 불편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자, 두바이에 있는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건 이 아랍 여성분들과 우리가 뭔가 겹쳐지거나 함부로 이렇게 스킨십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랍의 많은 여성들, 특히 아랍에미리트 여성분들이 공항의 출입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별도의 트랙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쪽 한켠에 보시면 저기 분홍색 택시들이 있습니다. 그 분홍색 택시는 여성 전용 택시로서 그 여성분들은 바로 글로 또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중동에 온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히잡이나 여러 가지 중동 정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긴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국제공항에 내린 것과 별다른 차이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항의 검문 검색도 여느 국제공항보다도 오히려 그 수위가 낮아지면 낮아졌지, 중동의 다른 국가의 공항에 우리가 출입국 검문 검색 당하잖아요. 그 수위가 미국 공항 이상의 한 3-4배의 강도가 많아요. 그만큼 테러의 위험들이 많기 때문인데, 두바이의 공항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물 흘러가듯이 아주 자유롭게 공항을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항에 올 때부터 첫 번째 인상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우리 두바이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런 세계적인 명소들이 있는 곳, 이런 곳까지 공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택시로 전 주로 이동을 했는데요. 택시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요. 택시로 이동했었을 때 이 시내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20분에서 10분, 15분? 이러면 족합니다. 특히 차도 그렇게 막히지도 않고요. 간간히 조심해야 될 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돌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엉뚱한 데 가기 위해서 자꾸 되물어요. 당연히 우리 한국인 특유의 영어식 발음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호텔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어느 호텔 어디라고 하면서 다시 자꾸 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비슷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호텔들이 있는데, 오케이, 처음에 오케이라고 해놓고 그 호텔까지 데려다 줄게 하면서 쭉 가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굉장히 어눌한 영어로요. 어눌한 영어라기보다는 그분도 그 나라의 영어 발음이겠죠. 자, 그래서 그 발음으로 하면 대충 내가 아까 말했던 호텔 얘기한 것 같으니까 오케이 하고 가자고 하면 자꾸 이상한 데 가요. 멀리 있는 데 가거나. 그러다 보면 여긴 뭐냐 그랬더니 아까 내가 너한테 다시 물었는데 네가 여기래매 하면서 일부러 엉뚱한 장소를 자꾸 유도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택시 요금을 그만큼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항에 내려서 유일하게 조심해야 될 것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인데, 가능하면 영어를 아무리 플루언트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영어가 독특한 자국의 영어 베이스인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택시를 탔었을 땐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주로 파키스탄 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그분들의 영어 발음은 또 그분 파키스탄식의 영어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다고 무조건 오케이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 말한 데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여기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더 정확하게는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가시려는 호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까지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좋은 택시기사를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두바이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까지 가는데 공항에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자, 그건 왜 그러냐? 두바이는 세계적인 교역 도시가 되기를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교역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공항과 호텔이나 여러 정주 여건들이 멀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공항에 내려서 출입국 관리하는데 2시간 소비하고 다시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또 2시간 소비한다? 그러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두바이에 오늘 들렸다가 오늘 회의 끝나고 다시 귀국한다?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바이는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 도시 중에서 가장 호텔과 그 다음에 공항, 가장 컨벤션 홀과 공항, 이게 가장 근접한 도시로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도시 위에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시끄러우냐? 그렇진 않고요. 이 착륙하는 쪽은 이 도시가 있는 반대편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떠한 커다란 소음도 좀처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짜여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관광을 앞부분에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에서 식사하거나 아니면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가장 흔히 비즈니스 미팅 차원에서 많이 잡아주는 레스토랑은 바로 이 분수쇼가 볼 수 있는 이 인근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 있는 레스토랑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즈칼리파에서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분수쇼가 세계 3대 분수쇼
분수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웅장하고요. 정말 볼만하긴 합니다. 특히 아랍의 전통적인 노래와 함께 분수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매 시간 6시인가 그때쯤마다 매일 일어나는데 상당히 볼만하죠. 자, 그래서 요 분수쇼를 통해서 또 세계적인 명소 아닌 관광지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 버즈 칼리파 근처인데 이 근처에 이 마천루 같은 빌딩들, 이 빌딩들은 아파트이기도 하고 상가 건물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 6시간 매일 6시간이 아니라 매일 6시에 항상 전개되는 분수쇼를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모르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두바이에 있는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이다 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실제 제가 여기에서 묵을 만한 돈은 없고요. 실제 여기 관광이나 가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두바이 시내에 저는 호텔을 묵고 있다가 여기까지 한번 가봐야지 해서 이 돈 모양이 되어 있는 이 호텔을 가보기를 처음에 택시를 또 붙잡고 또 여기를 갔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는 지하철이나 이제 그 모노레일 같은 걸로 타고 가기에는 그거만 타고 가기에는 좀 멀어요. 그 모노레일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좀 상당히 되거든요. 다시 택시를 타셔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여길 첫날 갔었을 때 처음 이제 가봤었을 때 제가 허탕을 치고 왔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한 거죠.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유명한 호텔이기 때문에 이 호텔에 투숙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호텔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이 호텔의 투숙객들은 투숙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호텔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호텔은 단순히 우리가 호텔 어디든지 그냥 들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 한번 이용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호텔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호텔에 들어가기 위한, 이 돈 모양에 들어가기 위한 이 무태 있는 이쪽 지역에 이렇게 바리케이트 같은 게 쳐 있으면서 가드들이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기에 어떤 용무로 왔니? 예약이 되어 있니? 투숙객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택시 타고 가서 택시에서 딱 내린 다음에 물어봤어요. 나는 그냥 구경 왔는데 그랬더니 저스트 투어 리스트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 여기는 어떤 형태로든 예약이 부킹이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택시를 잡고 쥐익 돌아가지고 저희 호텔로 와서 다시 이제 화가 난 거죠, 저도. 그래서 여기 구경을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이런 더러운 세상 하면서 이제 다시 이 호텔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숙박을 거기다 잡을 수는 없죠. 제가 다른 호텔에다가 벌써 숙박을 잡았으니까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여긴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약한 증을 보여주면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여기 레스토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저렴한, 어떻게 보면 티타임 정도 즐길 수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레스토랑 하나를 부킹을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차값, 커피값하고 간단한 쿠키나 샌드위치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에 금액을 봤더니 그때 제가 이렇게 메뉴판에서 슬쩍 본 금액이 한 1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죠. 이 돈을 내고 이걸 봐야 될까 말까. 그런데 저는 경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돈을 내고 가서 봐야지 하고 그걸 딱 커피 타임 딱 예약하려고 했는데 부킹이 전부 다 매진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벌써 비슷한 시기에 왔던 사람이 제가 좀 늦게 했더니만 다 예약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정작 이 호텔은 두바이에 갈 때마다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갔고요. 자, 이 호텔 하나는 제대로 못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건 두바이 중심에 있는 이 버즈 칼리파, 이 근처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장을 갔다 오면 항상 가족들 선물 사려고 제일 또 자주 가는 게 이 두바이 몰이라는 곳입니다. 이 두바이 몰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실제 저도 여러 가지 프로덕트, 즉 신제품이라든가 제품의 컨셉들,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쇼핑이라기보다는 시장조사 차원에서 이런 큰 쇼핑몰들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두바이 몰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예. 정말 너무 넓어가지고 도대체 이걸 다 볼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도로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흔히 우리 명품 샵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국에도 여러 박물관에 보면 안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이 없다고들 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가봤더니만 정말 우리가 잘 익히 알지 못했던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동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도 부자들 하면 이제 생각하는 어떤 수위가 있잖아요. 그 수위랑은 비교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명품 쇼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좀 결례일 수도 있는 표현인데 무수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몇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예. 그래서 그 아주 뭐 부잣집 어떤 아주머니가 뒤에 이제 무수리 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손에는 백이 뭐 벌써 몇 개씩 들려져 있죠. 그러면서 또 다른 가게 나와서 또 사오고 또 다른 가게 나오고 또 사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초고가 브랜드의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 관광객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동의 여러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주로 쇼핑을 가장 많이 하고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쪽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웬만한 슈퍼카들 많이 지나다니지만 진짜 람보르기니하고 페라리를 뭐 예를 들어서 30분 안에 30대 이상 볼 수 있는 그 장소, 제가 아는 전 세계 출장 다녔을 때 유일한 곳은 두바이몰 앞이에요. 예. 그만큼 슈퍼리치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 두바이다. 두바이의 이 두바이몰 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것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바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입국 심사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택시를 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짐 풀기 위해서 공항에 왔겠죠. 그럼 공항에서 다시 체크인하는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공항 위에다가 제 짐을 실어주는 사람이 또 그걸 실어주면 감사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팁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짐을 다 풀고 그 다음에 처음 다시 내려와서 이런 뭐 내일부터 공식적인 일정이니까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 두바이 몰이나 가야지 하면서 다시 택시를 타거나 모노레일 타고 두바이 몰까지 갔다. 바로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정작 아랍에미리트 원주민은 단 한 번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제 원주민들은 10% 내외밖에 안 되고요. 10%도 사실 안 돼요. 예. 그러고 대부분 이 아랍에미리트의 경제를 돌리고 이런 여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랍에미리트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다 인근의 저소득 중동 국가의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뭔가 잡을 구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로 몰려들고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제가 아까 택시 탄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그 택시 운전해 주시는 분의 국적도 물어보고 여기엔 왜 오셨는지 벌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현장 경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결례하지 않는 범위에서 많이 여쭤봐요. 그런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의 거의 8할 정도는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파키스탄에는 좋은 직업이 없니? 왜 이쪽에 자꾸 오니? 그랬더니 파키스탄에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고 어렵게 직업을 구한다 하더라도 사실 아랍에미리트에 와서 두바이에 와서 택시 운전을 하는 게 벌이가 더 좋다. 그래서 나는 비자가 허락하는 동안 여기까지 일하다가 다시 파키스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 그리고 나는 파키스탄에서 뭐 하셨었던 분입니까? 했더니 대학생이거나 엔지니어이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거나 이런 나름대로 견실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은데 수익이 더 좋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두바이 쪽에 와서 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공항에 경비를 하거나 공항에 출입국 관리를 하는 분들도 아랍에미리트 현지 분위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고용해서 저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역시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시어즈부터 뭐 그 다음에 안에 체크인해주는 이 리셉션 리스트까지도 전부 다 뭐다? 아랍에미리트 현지 주민이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중동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왔던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바이 몰 근처까지 가는데 정작 두바이 몰의 명품 샵 앞에 정도 와야지만 정말 흰색 아랍인들 전통 복장을 입으면서 정말 딱 봐도 저 사람 돈 꽤나 있어 보인다 라고 싶어 하는 바로 이 현지인들을 이쯤 와야지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영화에서 본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마천루를 자랑하는 버즈 칼리파죠. 이 건물을 올린 것은 또 자랑스럽게도 우리 삼성물산입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초고층 빌딩을 올렸다라는 것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 한 층 한 층 올릴 때 한 층 올리는데 하루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단기간에 이 건물을 완공한 것으로 또 다른 또 이쪽 중동의 여러 회사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마천루죠. 자, 이 밖에 이 근처에 있는 많은 빌딩들 중에서 굉장히 형태가 멋있는 많은 빌딩들이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참여해서 건물을 지은 것들이 많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두바이에는 아직도 이렇게 제일 높은 빌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다양한 멋스러운 건물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도 두바이 출장이 있어서 갔었었는데요. 그때 두바이 현지에서 여기 바로 버즈 칼리파 바로 밑에 두바이 몰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딱 가서 갑자기 뭔가 큰 이벤트 같은 걸 막 하더라고요. 저건 뭐지 하고 봤는데 놀라운 것은 이 버즈 칼리파 요거보다 더 높은 빌딩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 그 조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감도를 바탕으로 우리 조만간 이런 거 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빌딩을, 제일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이것 말고도 다양한 어떤 뭐랄까요 볼거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또 하나 더 짓고 있다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제공하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보셨던 두바이 몰 안에 있는 스키장입니다. 사실 두바이 몰을 가끔 이제 이 스키장이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 중동 열사의 나라에 오리털 파카로 온몸을 휘잡고 그리고 추웠을 때 입어야 될 옷을 입고 두바이 몰 안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뭐 이제 처음에는 농담 삼아 냉방병 환자인가 이렇게 하면서 장난을 친 적이 있었는데 자, 그게 아니라 이 두바이 몰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거리, 볼거리, 노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게 또 두바이 몰의 하나의 특성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의 질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이렇게 전 세계 최고, 최대, 최초라는 수식어에 집착하게 될까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 석유의 가채 연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석유 말고 그 다음에 자국이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그런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랍에미리트는요, 전 세계에서 석유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석유 수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자국보다 오히려 더 많이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에 비해서 석유를 직접적으로 자국 내에서 캐낼 수 있는 가채 연수가 가장 얼마 안 남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예요. 이게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2040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석유를 다 캐서 쓰게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자, 그럼 2040년 근처라고 하면 이제 불과 20년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 아랍에미리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20년 안에 향후 자신들이 다시 몇백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바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의 열사의 나라 중에 하나로 사막 말고는 별다른 어떤 산업 여건이라고 아니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척박한 환경에 많은 국제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려면 방법은 딱 하나죠.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투자를 했었을 땐 굳이 그 열사의 사막만 있고 모래바람만 부는 그곳에서 비즈니스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전 세계 어디 간 것보다도 여기가 더 쾌적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더 좋아야지만 많은 짐을 싸들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도 많은 제가 이제 정례적으로 강의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완주군에 있는 지방자치 공무원 연수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5급 승진 과정, 국장 승진 과정 이런 거 할 때마다 정례적으로 제가 강의를 갑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의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로직 이런 걸로 제가 아주 베스트 모델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지역에 계신 유력한 어떤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좀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뭔가 부지를 조성해서 여기에 국가산단이나 아니면 어떤 농공단지는 뭐 의미 없다고 치더라도 국가산단이나 일반 산단을 조성해서 여기에 뭔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봐야겠다 하면서 건물도 짓고 뭐도 하고 뭐 토지도 조성하고 근처에 조경도 하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그분들의 스탠스, 나름대로 눈높이가 어떤 것들이 마음속에 많으시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서울에 이만한 게 있는데 아유, 우리 지방에 이 정도면 됐지 뭐. 서울에 10층 높이에 뭐가 있으면 아, 우리는 5층이면 아유, 이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서울에 뭐 16차선이 있으면 아, 우리는 뭐 3차로까지 정도 있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들로 서울은 어떤 때 지방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결례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지방에 이 정도면 뭐라는 게 바로 지방을 망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서울에서 버젓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아니면 서울에 버젓이 회사 사옥이 있거나 회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회사나 아니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우리 지방으로 오십시오라고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야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인근 지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다른 것들을 일부 생활을 못하는 걸 감내하고 오는 거지. 서울에 이만큼 있는데 그거보다 열악한 걸 제공해 주면서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했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다? 오히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기업과 여러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보다 더 멋스러운 걸 해야지만 그나마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의 현실에서는 서울보다 우리가 더 멋있는 걸 해서 그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인구를 우리가 유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두바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바이를 처음 설계했던 셰이크 모하메드는요, 두바이의 7개 부족장 중에 한 부족장에 해당되거든요. 그 셰이크 모하메드는 이 열사의 허벌판 사막만 있는 이 도시에 누군가가 와서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기로 하려면 우리가 뉴욕이나 런던이나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주지 않고서는 유치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게 뭐겠어요? 호텔 하나 짓더라도 세계 최고급 호텔, 빌딩 하나 짓더라도 세계 최고층 빌딩, 그 다음에 뭐 도시를 하나 조경하더라도 세계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해 줘야지만 여기에 누군가 와도 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정말 석유를 팔아서 번 돈, 그리고 얼마 가채 연수도 얼마 안 남은 그 금싸라기 같은 돈을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쓰기 시작한 겁니다. 과감하게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도시가 바로 지금 세계적인 도시 중에 하나이자 세계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인 이 두바이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죠. 자, 이제 왜 두바이가 세계 최초, 최고, 최대라는 말에 집착하게 됐는지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런 세계 최고, 최대, 최초라는 수식어라는 것은요, 언젠가 그 기록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한 아랍에미리트 수뇌부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랍에미리트에서 중동에서 제일 큰 아니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어떤 건물을 지었대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제일 그게 귀에 거슬릴 나라 어디겠습니까? 중동의 진짜 맹주라고 자신이 자부하는 나라 어디예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가 몇 층짜리 빌딩이 생겼대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린 그거보다 더 높은 거지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몰 뭐가 만들어졌대요. 그럼 우린 그거보다 더 좋은 쇼핑몰 지어 라고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킹덤 타워라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빌딩을, 그건 뭐 공항에서 조금만 가면 시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빌딩이거든요. 그 빌딩을 이제 짓고, 그래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선의의 경쟁 속에서 아랍에미레이트도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를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버즈 칼리파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이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우는 이 엄청난 빌딩을 또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석유판 번 돈으로 향후 몇백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는 그 사고방식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무한대로 쓰고 나면, 그렇게 해서 건물 짓고 나면, 그래서 돈은 또 언제 버는데 얘네들이 와서 그걸로 그냥 세금 내는 걸로 돈을 버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랍에미레이트의 또 다른 비즈니스의 매력도의 1등은 뭐냐면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두바이는 세금이 0원입니다. 0원이에요. 대표적으로 법인세, 두바이의 법인세율 몇 퍼센트? 0%입니다. 0%예요. 자, 일반적으로 0%입니다. 0%가 아닌 또 비즈니스 영역이 있긴 있어요.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득세도 원칙적으로는 어떠다?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는데요? 세금 없고요. 단순히 이렇게 빌딩 멋있게 지었으니까 와서 비즈니스 하세요? 그러면 안 오죠, 기업들이. 바로 세금 없습니다. 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두바이 출장을 갔었을 때는 의료 서비스 때문에 벤치마킹하러 갔었거든요. 두바이는 영리의료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외사례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그때 모 부처의 프로젝트를 제가 수주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봤었는데, 자, 여기선 병원 설립하려면 어디를 들려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그 병원 최고 치프가 당황하면서, 병원을 짓는데 어딜 가서 뭘 하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내가 병원을 지으면 되는 거지. 어떤 허가를 받고 심사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병원을 온전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그런 규제를 만들어서 그 규제를 넘어야지만 병원업을 영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뭔가 뉴 비즈니스나 새로운 비즈니스 아니면 실험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으로 바로 두바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두바이에 지사가 없는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두바이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죠. 세금도 안 걷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빌딩들을 다 지어주고 이 근처에 도로, 전력 이런 인프라를 다 제공해주면 얘네들은 뭐 그냥 땅 파서 장사하냐? 이게 우리들의 걱정이잖아요. 자, 이거를 해결하는 두바이만의 두 가지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 유치가 돼서 결국 여기서 5년, 10년 이렇게 가까이 활동한 기업들은 이제 이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네트워크가 형성됐거나 이 지역을 벗어나서 또 다른 어떤 터전을 잡기에는 상당한 코스트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미 장기간 이 두바이를 배경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두바이 입장에선 야, 너는 이제 완전히 우리 쪽에 이제 볼모 잡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대상들이고 바로 그들 기업들에겐 다시 세금을 물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물리는 세금은 결국 뭐 두바이에서 10년 정도 지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법인세를 내게 하느냐, 뭐 15년 지난 뒤에부터는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느냐? 아니죠. 그런 비즈니스를 처음 세팅할 때 딱 10년 동안만 두바이에 있다가 그 다음 다시 나갔다가 새로운 법인 들고 다시 10년 또 하러 와야지, 이렇게 되면서 탈세나 절세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바이에서 세금이 많이 거쳐지는 대표적인 게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세금 세목이 뭐냐면요, 죄악세라는 세금 명시가 있어요. 이 죄악세는 뭐냐면 술,
담배, 그다음에 요 근래에는 당이 들어간 음료까지도 우리가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데, 이 특별 소비세의 세율이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이 죄악세라고 불리우는 명목 아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몸을 살찌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건 네 죄악을 저지른 거니까 세금 내야지, 이런 명목이에요. 자, 그 죄악세라고 불리지만 결국 특별 소비세인데 그 세율이 50%입니다. 네. 그러니까 콜라 같은 것도 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법인세도 아니고 소득세도 안 내지만 여기서 콜라나 마시려고 하면 왠지 내가 미국 본토에서, 영국 본토에서, 한국에서 마셨던 콜라보다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간접세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내가 지금도 세금 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바로 이런 간접세를 특히 특별 항목들에 대해서, 기호식품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마시거나 담배 피거나 하는 그 품목들에 대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게 만들고 조세 상황도 적게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른 여타 품목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도 자꾸 올려가려고 검토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제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간접세 형태로 많이 징수하려는 새로운 세목 개발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인세도 아까 표면상에서 모두 제로지만 아닌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닌 부분은 어느 산업군이 아니냐면 바로 오일 또는 에너지 파트입니다. 자, 이 두바이에 반드시 와서 비즈니스 해야 될 회사들도 있겠죠. 누굽니까? 석유 매매하는 회사들이겠죠. 이 회사들에게는 굳이 세금 깎아줄 필요 있나요? 이렇게 좋은 오피스나 아파트 제공해 줄 필요 있나요? 없겠죠. 어차피 우리 두바이 아니면 니네도 장사 못 하잖아. 이런 어떤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오일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에게는 통상적인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이 산업 영역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 너는 세금 내야지, 넌 아니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 일괄적으로 무슨 조세 지원을 해준다든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들 중에선 우리 지자체 아니면 쟤는 비즈니스 못하는 애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까지 굳이 우리가 세금이나 보조금을, 세금을 낮춰주거나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겠죠. 바로 그러한 상황 판단을 정밀하게 해서 바로 오일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에게는 법인세를 고율로 납부하게 하고요. 또 그 석유를 매매하는 회사들에게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석유 매매 회사들과 같이 붙어 다니는 또 다른 회사군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회사들인데, 그 금융회사들도 바로 고율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한 금융 부분이겠죠. 자, 그렇게 도시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소소하게 법인세나 소득세도 포기하고 그런 것들로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인 이 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자, 그래서 그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아까부터 이 사진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이 버즈 칼리파, 두바이몰, 이게 1단계로 개발했던 부지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개발됐을 때 여기 근처 분수쇼 하는 요 뒤에 있는데요. 분수쇼 하는 데서 쭉 주변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마천루 위에서 보거나, 이 근처에 식당 칸들이 많아요. 거기서 보거나 하면 뭐를 보게 되냐면요, 이 버즈 칼리파와 두바이몰 근처에 이 수많은 빌딩들, 여기도 두 개가 보이시죠? 이 두 개 빌딩들을 포함한 수많은 빌딩들의 빌딩 이름이 아마 눈에 띌 텐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EMAAR, 이마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마르, 여기도 지금 두 개 보이시죠? 여기도 이마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도 다 이마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두바이의 국영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이해하셨을 텐데요. 자, 두바이는요,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걸 통해서 단순히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개발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계속 뭔가 도시를 다시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 자, 먼저 이 땅 전체,
자신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걸쳐서 개발할 모든 부지를 미리 국가 국영 부동산 개발 회사가 다 매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단계 사업으로 이 버즈 칼리파와 두바이 몰을 딱 해요. 쫙 견실하게 합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층, 세계 최대규모의 쇼핑몰로 딱 만들어 놓죠. 자, 그러면 이 근처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10배가 뭡니까? 100배 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부동산 시세가, 땅값 시세가 쫙 뛰겠죠. 자, 바로 그런데 그 땅값 시세 뛴 그것도 누가 다 땅을 미리 사놨다? 바로 국영 기업인 부동산 부경 기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마르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이미 다 사놨잖아요. 이 땅값을 그러면 이 땅을 어딘가에 그냥 판다.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계 부동산 개발 회사에 일부 땅은 매각해서 제대로 비싼 값을 주겠다고 하면 안 팔 이유도 없겠죠. 일부는 매각해가지고 그럼 네가 이 땅을 개발해봐. 그러면 처음 매입했을 때보다 100배, 200배, 3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서 땅을 매각해서 그걸 통해서 이걸 조성했던 비용의 일부를 탕감하고요. 또 한 곳에선 직접 자신이 이 이마르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만든 호텔입니다. 회사가 만든 또 다른 어떤 뭐 오피스 빌딩입니다를 근처에 쫙 조성을 해놔요.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오피스 빌딩이나 아파트 어떻게 돼요? 민간에 이제 슬슬 분양해야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적인 부호들 중에서 누군가는 내가 두바이에 이마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이마르 내 아파트에는 이 버즈 칼리파가 바로 보이고 두바이 쇼핑몰이 바로 보이고 바로 그 가운데 분수쇼가 계속 내려다 보이는 방이야 라는 이 호텔의 가격이 어떻겠어요? 자, 대충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의 도시 개발의 계획에 맞춰서 1단계 조성하고 2단계 가격 뛴 것을 일부 수익을 환원하거나 수익을 거기서 또 찾아내고요. 다시 2단계 조성하고 나면 이 뒤에 더 큰 게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이쪽에 또 생길 수 있고 거기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된다고 하나? 그런 표현이 안 맞죠. 이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로 두바이를 다시 재건하고 재개발하고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금원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지자체와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자체는 뭐 이걸 또 지자체만의 잘못이라고 터부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뭔가 우리 지자체도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합시다. 그런 계획들 다 있겠죠. 매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저 국가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라고 불리우는 게 1000개가 벌써 넘었습니다. 예, 서울, 인천, 경기 뺀 14개 시도를 바탕으로 하면 1000개가 넘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산단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한 것인데, 자, 그 1000개가 넘는 산단을 조성할 때 누군가는 그 생각을 했겠죠. 이 산단을 바탕으로 바로 이 두바이 같은 걸 우리 지자체에서 유치해보자. 이런 계획들, 포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산단을 우리나라에서는 조성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을 조성하기로 결정된 그 부지만 딱 사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1단계 사업이 그 지자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 자, 그럼 성공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이 분야의 산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보자. 그래서 외국 기업도 유치하고 외국 대학도 유치하고 서울에 있는 다른 기업도 추가로 유치하자라고 하면 이 1단계 옆에 2단계를 조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지를 이제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1단계 성공해서 여기 그 사이에 땅값이 100배 이상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배 이상 비싸진 땅값을 2단계로 우리가 조성하려고 그때 지자체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순간 그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 비싼 땅을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쉽게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탈탈 금고 털어서 그래서 그걸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 매입해서 부지를 조성한 것을 민간 기업에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분양 단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선 그 부지는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지방에 있는 땅값이 평당 300입니까? 500입니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적인 어떤 경제 도시가 우리나라 지자체에는 대부분 잘 안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법적으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 잘 알아요. 제가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니고 전 직장에서 저도 그런 우리나라에서 도시 만드는 일의 일부를 제가 관여했던 사람이라서 그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라든가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1단계 조성하는 부지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지구 지정이라도 크게 해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곧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니 함부로 매매도 못하고 함부로 가격이 뛰지 못하게 묶어둬라. 그러지 않고서는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잘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바이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그 사진을 제가 못 찾았는데 이 버즈 칼리파 옆에 이마르라는 이 빌딩이 둘레로 쫙 쳐져 있는 걸 360도로 쫙 되어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다. 바로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밑빠진 독에 돈을 쏟아 부은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개발 차익을 얻어서 그렇게 투자했던 국민의 혈세를 다시 회수해서 다른 데 또 쓸 수 있거나 지자체 발전을 더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가 봐요. 지금 그래서 두바이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번성했던 가장 큰 숨은 비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못했는데 이제 아부다비를 하려고 해요. 아부다비는 두바이의 성공 모델을 보고 야, 그렇다면 우리도 저거구나. 우리도 저 두바이의 성공 모델을 따라가는 게 우리 아부다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슬슬 두바이를 벤치마킹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입을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슬슬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여기 회사가 아부다비에 있죠. 그래서 여기 아부다비에 가면 우리나라 또 삼성 직원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부다비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대니 뭐 쌍용이니 이런 회사의 여러 근로자들도 마주칠 수 있어서 저도 되게 반가웠었던 곳인데요. 자, 다음 시간은 바로 아부다비는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아직까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또 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에다가 또 아부다비에다가 또 갑자기 또 러시아로 가야 되고 저도 할 게 많네요. 자, 박정호 TV 다음에도 세계를 가다 편 꼭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